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작년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에 따른 제재입니다. 화정 아이파크 붕괴 건은 별도의 제재 대상입니다. 첫 번째 철거 사고로만 유명을 달리한 분이 9입니다. 8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회사 등록지인 서울시의 제재로 현대산업개발은 앞으로 8개월 동안 기존 공사 외에 신규 입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내고 행정처분 취소 소송까지 가겠답니다. 사상자는 많은데 억울하다. 돈은 포기 못한다. 이런 얘기일까요? 어제 주총에서도 현대산업개발은 결국 사고 책임 있는 이사 다시 쓰고 물러난 회장에게 막대한 배당금과 퇴직금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정상인가요? 3월의 마지막 날 목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자고 일어나면 무슨 값이 올랐다 이런 말씀 계속 드리게 되는데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도 좀 인상될 것 같습니다. 또 지난해에만 은행 점포가 300개 넘게 줄었다는데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사각지대가 없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서 오늘부터 은행 전화번호가 진짜인지 확인해주는 서비스가 시작이 됩니다. 국내 LPG 가격도 폭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미 휘발유의 등유값 많이 올랐다는 말씀 드렸고 경유 가격도 만만치 않고요. 애플 주가가 미국 증시에서는 19년 만에 11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왜 그러는지 함께 알아보고요. 블록체인 기반의 비디오 게임 해킹을 당해서 무려 7,400억 원 규모의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경제 소식 머니투데이의 차연아 기자가 전해드리고요. 저희 증시 잠깐 들렀다가 IT 발전소로 갑니다. 최근 디지털 분야에서 웹 3.0 이게 핵심 트렌드라고 하는데 요거 대선 캠페인 기간에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체 웹 3.0이라는 게 뭔지, 이게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디지털 투데이의 황치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예술발전소 요즘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김환기 화백의 대표작 우주의 NFT 작품 3점이 7억 원대에 낙찰됐다. NFT 바람이 미술계에도 거세다고 하는데 이 내용 이정우 에디터와 함께 살펴볼게요. 저희 방송 중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51로 받고요. TBS 앱, 유튜브도 열어두겠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립니다. 경제브리핑 오늘은 머니투데이의 차연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차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오릅니까? 네, 맞습니다. 매월 보험료가 최대 26,100원이 오르는 건데요.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 월액 상한액을 조정한 데 따른 겁니다. 기준소득 월액이란 연금 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소득액을 기준으로 정한 금액을 뜻하는 건데요. 이번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 대비 최대 26,100원 인상한 497만 7,700원이 됩니다. 최저 보험료는 1,800원 오른 31,500원이 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550만 원인 직장인은 지난해와 올해 모두 최고 보험료를 적용받게 되고요. 연봉이 오르지 않았더라도 지난해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됐습니다. 월급이 30만 원인 근로자 역시 1,800원 오른 최저보험료를 올해 하반기부터 내게 됩니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료 상한액을 낼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239만 명, 하한액을 내게 될 가입자는 14만 7천 명가량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일부 가입자의 경우 월 보험료가 높아지지만 연금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 월액이 높아지는 결과가 있을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연금을 받게 되는 나이가 되면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될 거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요. 더 내면 더 주기는 하겠지만 당장 좀 부담이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기는 하고 최고 그 월 불이백이 49만 7,700원 이제 곧 50만 원대에 접어들겠다 싶습니다.
은행 요즘에 그 은행 앞에서 만나 이런 약속들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랜드마크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거리의 횡단보도 앞에는 반드시 은행 점포가 있다. 이게 공식처럼 돼 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목 좋은 은행 점포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1년 사이에 300개가 넘게 줄었어요. 네, 맞습니다. 국내 은행들이 스마트폰 앱 같은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많이 늘리면서 대면 영업 지점을 줄인 건데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은행 점포 수는 6,094개로 1년 전보다 311개 줄었다고 합니다. 시중은행 중에는 신한은행이 가장 많은 총 75개 점포를 닫았다고 하는데요. 국민은행이 58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각각 53개, 38개를 줄였습니다. 지방은행으로 보면 부산은행이 지난해 점포 20개, 경남은행이 14개를 줄였습니다. 대구은행도 13개를 줄였는데요. 전체 은행 점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최근 2년 연속 300개 이상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네요. 그러면 추세는 알겠거든요. 비대면 거래 많이 하는 거 알겠는데 아직까지는 인터넷 뱅킹이 익숙하지 않은 세대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고객들이 불편하진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은행권들도 불편이 없도록 지점을 아예 합치거나 무인 점포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여러 은행끼리 하나의 지점을 공간을 공유하는 공동점포를 운영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요즘 신기했어요. 다른 은행 두 곳이 사무실 하나를 같이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공유 오피스 같은 느낌이죠. 이게 약간 우월동주 같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에도 디지털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분들 그리고 장애인 고객의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이에 금융감독원도 은행의 우체국 창구 제휴, 은행 공동점포 추진 등을 적극 지원해서 이용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네요. 그래요. 이렇게 점포가 사라지는 추세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대신 은행들이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3시면 다른 데는 문을 닫지만 저희는 6시까지 할게요. 이런 곳들도 있고요. 점포가 너무 많이 줄어들면 불편하시니까 목 좋은 데서 다른 은행들 두 곳이 함께 영업을 하면 고객들 입장에서는 또 편리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좀 지켜봐야겠어요. 반면에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 좀 헷갈린다 하셨던 분들을 위한 서비스도 새로 생기죠?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인데요. 인터넷에서 은행 전화번호 진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이스피싱과 메신저 피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연합회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은행 이름을 선택하고 그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그 전화번호가 실제 은행 전화번호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용하게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기름값 얘기는 거의 날마다 드리게 되는데 이번에는 LPG 가격 얘기입니다. LPG는 우리 택시 기사님들 굉장히 유념해서 들으실 것 같은데 값이 많이 올랐군요. 네, 다음 달 국내 LPG 가격이 킬로그램당 약 200원 가량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 건데요. 통상 100원 이내에서 오르내렸던 것을 감안하면 200원은 역대급 인상폭이라고 하네요. 구체적으로 SK가스 기준 가정용과 상업용 프로판 가격은 킬로그램당 1,389원에서 다음 달 1,500원 후반대까지 오를 전망이고요. 택시 연료로 주로 쓰이는 부탄은 킬로그램당 1,711원에서 1,900원 초반대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정확한 가격은 오늘 오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등유, 경유 다 올랐다고 하고 휘발유 값은 말할 것도 없고 LPG 값이 이렇게 크게 오르는 이유가 뭡니까?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국제 LPG 가격까지 덩달아 오른 건데요. LPG는 천연 가스전이나 유전에서 원유를 정제하면서 만들어지는데 이 때문에 국제 유가가 오르면 LPG 가격까지 함께 오르는 겁니다. 최근엔 환율과 해상 운임 비용까지 오르면서 같이 오른 거고요. LPG 가격이 오르면 택시를 운영하는 분들도 걱정이 많으실 것 같고요. 특히 LPG를 많이 쓰는 곳을 보면 주로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농어촌 맞아요. 혹은 소규모 공장, 영세 공장 이런 것들이다 보니 가격이 오르면 서민 경제에 좀 충격이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사태가 좀 조기에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간의 협상 진전 과정에 기대를 좀 걸어보겠습니다.
이번엔 미국 증시로 잠깐 갈 건데 애플의 주가가 11거래일 연속 올랐다. 이 어느 만큼 올랐습니까? 네, 많이 올랐는데 주가는 사상 최고가인 182달러까지 근접한 상태고요. 네. 이 빅테크 기업인 대표 기업인 애플의 주가가 현지 시각 29일 한국 기준으로는 어제죠. 11거래 연속 상승한 건데요. 이런 기록은 2003년 이후 1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2003년이라고 하면 아이폰이 나오기도 전인 그 일종의 MP3 플레이어와 네. 같은 기기였죠. 아이팟이 큰 인기를 끌 때인데요. 아이팟 저희 집에 아직도 있어요. 아직 쓰세요? 아직 안 써보신 거예요, 차 기자님? 저는 안 써봤습니다. 네. 네, 그렇게 그래서 애플의 시가총액도 사상 처음으로 3조 달러로 넘어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애플 주가가 오른 데는 이유가 있겠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폰과 같은 제품이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어서 이런 판매 기대감도 한몫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 국면에 대한 기대감이 여기에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방 국가가 경제 제재를 이어갈지 여부가 시장 심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다만 현지 기준 30일 기준 오늘이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애플 주식이 다시 소폭 하락했습니다. 결국 12일 연속 기록은 이어가지 못한 건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평화 협상 가능성이 나오면서 증시가 좀 올랐는데 돌연 러시아 쪽에서 평화 협상이 좀 아직 이르다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입니다. 이처럼 당분간 이 협상 타결 여부에 따라 시장 증시는 좀 변동 가능성이 남아 있는데요. 전쟁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물가 급등과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애플처럼 특히 좀 안정적인 빅테크에는 앞으로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요. 빅테크 주가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나스닥 주가가 결정이 될 거고 이 간밤 뉴욕 증시 관련 소식은 잠시 후에 우리 한지영 연구원과 자세히 알아보고요.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이 해킹을 당해서 7,400억 원을 손해봤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네, 이 정도로 해킹 금액만 따지면 역대한 두 번째 정도 규모의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로닌 네트워크는 자사가 운영하는 게임인 엑시 인피니티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더리움과 USD 코인 총 7,460억 원이 해커에게 도난당했습니다. 엑시 인피니티는 네. 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인기를 또 끌고 있는 돈 버는 게임 P2E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대체 불가능 토큰 NFT 형태의 디지몬인 엑시즈를 모아서 기르고 전투를 벌이는 게임인데 이 엑시즈를 거래하는데 주로 가상화폐가 쓰인다고 하네요. 정확히는 이번 해킹 사고는 게임 플랫폼이나 가상화폐 자체가 해킹된 건 아니고요. 게임 내 자산과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를 연결해주는 중간다리 시스템인 브릿지가 공격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다만 최근 NFT나 P2E 같은 새로운 가상경제 생태계가 좀 커지고 있다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직은 이렇게 좀 유출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 만큼 기술로 좀 더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처럼 이 소득이 높은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하는 P2E 게임에서 돈 번다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들 하시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만 이게 시장이 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 황치규 기자가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잠시 후에 황치규 기자에게 좀 들어보면 되겠네요.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차연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코로나19 확산세 어제 수요일 효과 때문에 확진자가 확 늘었다가 오늘 10만 명 정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 수칙 또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계속해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발을 들고 하나, 둘, 셋. 영차. 네, 국내외 증시 소식 들어볼까요?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밤 뉴욕 증시 보면 나스닥을 중심으로 또 전체적으로 하락했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네, 저는 일단은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커졌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어제 미국 증시에서 뭐 좋은 재료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3월 ADP 민간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잘 나왔다는 소식과 또 일부 연준 위원들이 최근 연준의 긴축과 또 경기 둔화 우려에 대해서 시장 달래기성 발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가스 공급 비상사태 선포, 또 러시아의 키이우 외곽 지역 공격 등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후퇴된 가운데 장단기 금리차 축소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최근 단기 상승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욕구를 자극을 하면서 나스닥이 1%대 약세, 그리고 다우와 S&P 500은 각각 0.2%대, 0.6%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어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미국 네. 국고채 금리가 장단기 금리 역전됐다. 이게 경기 네. 침체를 알려주는 선행 지표냐 아니냐 논란들이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도 이거 가지고 이런저런 말이 많이 나오는 모양인데 일단 월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지금 월스트리트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전반적인 금융가들에서도 이를 둘러싼 논란들은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물과 2년물이나 30년물이나 10년물 등 대부분 만기 관련한 국고채 금리차는 축소되고 있는데 오로지 10년물과 3년물 금리차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혼선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연준에서도 최근에 논문 발표를 통해서 10년물과 2년물 금리 차이에는 잘못된 신호가 섞여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10년물 그리고 3개월물 간의 금리 차이에 주목하는 것이 좋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지금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연준의 이 같은 전망과 또 향후 예상되는 긴축에 대한 불안감은 쉽사리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이제 CNBC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가들, 주식 전략가 그리고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연내 남은 그 기간 중에 증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뭘까라고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그 결과를 보니 연준의 잘못된 결정이 인플레이션 그리고 러시아 침공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도 연준이 정말 우리 잘못 움직인 것이 아닐까라고 좀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거는 과거 미국 경제의 패턴을 보면은 장단기 금리차 역전 없이 침체가 찾아온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시장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더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음 주에 공개되는 3월 FOMC 의사록 그리고 4월 중순까지 계속 예정되어 있는 주요 실물 경제 지표를 통해서 단기 금리 급등세가 진정이 되거나 혹은 경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자신감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이와 같은 장단기 금리차 축소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협상 과정이 또 지지부진해지는 것 같고 러시아가 이 네. 우크라이나의 분단 상황에 대비해서 영토를 넓히려고 한다 이런 주장이 또 있거든요. 독일은 가스 공급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나선 이런 상황인데 독일은 대표적으로 러시아에서 가스를 많이 들여오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이런 변화가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네, 지금 한때 증시에서도 이들 간의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어제까지만 해도 높아졌는데 지금 말씀하신 요인들 그리고 미국에서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주변 지역에서 철군한 것이 아니라 재배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태의 불확실성은 다시 한번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여전히 추가적인 협상을 이어가고 있고 또 양국 정상 간에도 정상회담을 개최할 의지도 지금 변화 없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지난 2월 중순 혹은 3월 초와 같이 악화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라는 저는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미국 증시에서도 그렇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비슷하겠지만 이 우크라이나 사태 전개 방향에 따라서 이제 인플레이션 수혜 관련주들 그리고 피해 관련주들 간 계속해서 주가 흐름은 엇갈리는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나요? 네, 미국 증시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스피가 0.3%대 상승, 코스닥도 0.2%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한국 증시는 선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에너지 가격, 유가를 포함한 에너지 가격이 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도 뭐 SK 이노베이션을 포함한 정유 관련주, 더 나아가 에너지 전반적인 업종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좋은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보면 한동안 우리가 IPO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잠잠하다가 마켓컬리가 네네네. 코스피 상장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마켓컬리가 그 받고자 하는 그 평가에 그대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세요?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미국 증시에서 쿠팡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 기업 가치를 평가받으면서 작년 초에 상장을 했었는데 현재 주가 같은 경우를 보면은 거의 반토막 정도 이상 난 수준이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유통업체들에 대한 기업 가치 평가 과연 쿠팡처럼 또 해야 되나라는 좀 의문감들도 자라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고요. 이번 달 우리 오늘 마무리하고 5월에 네, 또 만나는 맞습니다. 건가요? 네, 5월에는 좀 더 높은 지수 레벨대에서 뵙길 바랍니다. 네, 좀 더 높은 지수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 꽃이 활짝 피는 5월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7794님, 행복버스님, 4월 이후에 5월에 만나나요? 오늘은 3월, 내일은 4월 아닌가요? 한지영 연구원은 홀수의 남자예요. 13579에 만나고요. 24680에는 그 미래에셋증권의 박광남 팀장이 나옵니다. 아마 저희 식구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우리 7794님, 행복버스님 오늘부터 1일이네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손님 오셨는데요. 디지털투데이의 황치규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웹 3.0 얘기가 최근 들어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대선 캠페인 기간에도 왕왕 들려온 것 같은데 네. 대부분의 제가 아마 한 70% 정도 확신하는데 웹 2.0 이후로 업데이트 안 된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네. 저를 포함해서 네. 웹 3.0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처럼 IT 기반이 괜찮은 나라에서도 뭐 여기서 더 잘할 거 더 발전시킬 게 있을까 싶은데 웹 2.0에서 3.0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웹 3, 웹 3라고 합니까? 그 업계에서는? 뭐 웹3라는 표현도 쓰고요. 네. 웹 3.0이라는 표현이 좀 혼용돼 사용되고 있습니다. 웹 3.0이 대관절 뭡니까? 이게 뭐 딱히 정확하게 해서 할 만한 정의를 내리기는 뭐 쉽지 네. 않고 근데 업계에서 이제 IT 쪽이나 이제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쪽에서 이런 의미로 이제 통용되는 뭐 단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어떤 그 디지털 서비스를 통칭해서 이제 그냥 웹 2.0 계열의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요 웹 2.0도 처음에 나올 때는 이제 뭐 논란이 좀 많았었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IT 전문 출판사죠. 이제 오라일리 미디어의 창업자 이제 팀 오라일리가 닷컴 버블에서 살아남은 그 닷컴 기업들을 좀 면밀히 좀 분석하다 보니 몇 가지 이제 공통점을 찾아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용자들이 적극적인 참여 공간을 제공을 한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들이 자기들의 올린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한다. 그리고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인프라를 외부의 서비스들이 쉽게 연동할 수 있도록 그 플랫폼을 개방을 한다 해서 한때 이제 2000년대 중반에 뭐 참여 공유 개방하면서 그 웹 2.0이라는 이제 좀 키워드들이 많이 좀 네. 유통이 되면서 지금 이제 그런 그 컨셉을 가진 서비스들을 보통 이제 뭐 웹 2.0 서비스라고 하고요. 우리가 지금 흔히 쓰고 있는 뭐 유튜브부터 인스타그램 이런 서비스들을 다 이제 그런 계열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이제 편하고 좋죠. 빠르고 뭐 큰 문제 없습니다. 큰 문제 없는데 점점 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의 참여를 보장을 하긴 하는데 주요 의사결정은 서비스 제공업체가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들은 또 콘텐츠는 본인들이 다 올리는데 혜택은 또 서비스 제공업체가 다 가져가고 우리가 뭐 남 좋은 일 시키냐. 약간 꿀벌된 느낌이 그죠. 있어요. 이게 일은 네, 또 일벌 사용자들이 느낌. 다 하고 네. 거기에 발생하는 광고 수익은
또 서비스 제공업체가 다 가져가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여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거품이 많다. 이런 부분에 문제의식을 갖고 좀 더 서비스 제공업체가 거의 100% 갖고 있는 권한을 그 사용자들이나 좀 이런 좀 분권화 시키자라는 좀 그런 개념으로 나오는 용어가 요즘 이제 웹3란 말로 회자가 좀 되고 있고요. 사용자들이 실질적으로 단순히 뭐 콘텐츠를 올리는 그 정도 이용하는 수준을 넘어 그 시스템의 좀 의사결정, 서비스의 의사결정에도 구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좀 제도를 마련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통 하면서 이제 웹3로 언급을 하는데 주로 이제 블록체인하고 암호화폐가 지금 현재 논의되는 담론에서는 웹3를 구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참여라는 단어가 맞아요. 2000년대 초반에 그래서 당시 정부를 참여정부라고 부르기도 네, 했었잖아요. 네. 참여, 공유, 개방 그게 그때 당시에 그 웹 시장을 관통하는 최대 공약수였는데 지금의 얘기하는 공유나 참여는 좀 개념이 달라진다. 네. 여기까지 이해를 했는데요. 사람들마다 내가 생각하는 3.0은 그게 아니야. 개념이 좀 다르다고도 하거든요. 요게 최근 IT 업계 화두, 메타버스, NFT 네. 이거하고 연결이 되면 네. 어떤 식으로 시장을 조성하게 됩니까? 그 사실 이제 뭐 웹 3.0이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은 2006년도에 그 웹을 발명한 팀 버너스리예요. 아, 웹도 누가 발명을 한 거예요. 이제 웹을 창시한 이제 웹 우리가 쓰는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게 인터넷을 좀 이렇게 지금까지 어려웠던 인터넷을 일반인들이 좀 쉽게 쓸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좀 기술이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웹이라고 하고 하는데 이제 웹을 창시한 사람이 팀 버너스리인데 이제 이분이 2006년도에 본인이 이 그 웹을 창시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탈중앙화된 웹을 꿈꿨어요. 사용자들이 권한을 행사하고 좀 개방되어 있는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를 꿈꿨는데 이제 웹 2.0의 세계는 그렇지는 않았죠. 이제 그러면서 이분이 2006년도 때쯤에 웹 3.0을 들고 나오면서 그 당시만 해도 이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활용한다기보다는 그 시멘틱 웹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지능적이고 사용자들에게 굉장히 개인적으로 맞춰진 이제 우리가 뭐 찾아가는 서비스가 아니라 지금 인터넷 웹이 이제 찾아가는 이런 형태의 개념으로 이제 웹 3.0을 언급을 했는데 뭐 현실화되지 않았죠. 현실화되지 않았고 지금 이루어지는 어떤 웹3 담론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블록체인하고 암호화폐를 활용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용해왔던 디지털 서비스의 방식을 한번 바꿔보자. 그리고 이제 이게 사용자들에게도 더 좋을 것이다. 이제 이런 류의 논의로 좀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웹 3.0 개념하고 잘 맞는 그 뭐 활용 사례가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메타버스가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메타버스라는 게 어쨌든 막 하나의 가상 세계다 보니까 어떤 그 안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어떤 재량권 이런 부분 그리고 본인이 직접 만들어가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걸 구조적으로 제공하는 부분이 좀 메타버스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런 논의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좀 기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로 이제 웹3 기술들이 좀 언급이 되고 있고 뭐 블록체인 암호화폐 얘기가 이제 요새 메타버스랑 많이 연결돼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뭐 NFT도 사실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메타버스에서 사용자들이 활동하면서 만드는 어떤 성과, 네. 결과물들 자체에 대한 그 통제권을 좀 사용자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인 수단으로 이제 NFT가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이 이제 NFT화를 하게 되면 메타버스에서 얻어낸 본인들의 성과를 다른 사람과 교환하고 요즘은 이제 뭐 가상부동산 뭐 얘기 좀 들어보셨을 땅이 것 엄청나게 같은데 팔렸더라고요. 이제 그런 네. 부분들이 다 그 NFT라는 그 암호화폐 기술을 좀 사용을 해서 그 가상부동산을 사용자들이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좀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웹3가 추구하는 개념에서 잘 궁합이 잘 맞는다. 이런 좀 관측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그 메타버스 여러 가지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네. 합니다만 웹이라는 걸 통해서 촘촘하게 엮여 있는 그 사이버 세상과 현실 세상의 이 접점이 점점 넓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마 X세대를 기준으로 보면 그런 생각하실 텐데 인터넷 옛날에 인터넷에 들어갈 때마다 과금했습니다. 이거 네. 코넷 아이디 쌈장 기억하시죠? 그때 처음에 인터넷이 뭐야? 이게 불과 저희 대학 다닐 때 상황이거든요. 리포트
연필로 쓰다가 볼펜으로 썼겠네요. 쓰다가 타이핑 치다가 컴퓨터로 출력한 지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메타버스도요. 지금은 약간 현실하고 웹이 반반 우리 삶에 개입을 하고 있다고 치면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가상세계로 이제 완전히 빨려 들어가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최근 들어서 웹 3.0 시대가 되면 이런 시대, 이런 기술이 좀 더 가까이 다가올 거다 이런 전망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황치규 기자님은 IT가 국내에서 정말로 그 인프라가 태동하던 시기부터 IT를 취재를 하셨는데 네. 인프라가 태동한 이후에 좀 시간이 지나서 시작을 했습니다. 인큐베이터 갔다 온 다음에 네. 그래요. 그런데 네. 웹 3.0 시대가 오면 우리한테 꼭 좋아? 이거 꼭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비관론을 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이제 뭐 웹 3.0 논의에 좀 기본 인프라로 들어가 있는 이제 키워드들이 이제 암호화폐잖아요. 이게 이제 좀 그 투기, 약간 이제 인터넷 서비스의 금융적 요소가 많이 융합되고 있는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제 뭐 그 이런 인터넷을 바꾼다, 지금의 인터넷을 문제 해결을 한다, 이거를 가지고 그 좀 암호화폐를 좀 더 가치를 끌어올려서 이런 좀 투자 시장으로 이 웹3라는 거를 포장지를 좀 활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작년 말하고 연초 걸쳐서 좀 실리콘밸리에서 한번 논쟁이 그 유명인들 사이에 논쟁이 불었는데 이제 트위터를 창업을 했고 지금 이제 모바일 핀테크 기업이죠. 이제 블록의 CEO로 있는 잭도 씨가 네. 그 웹3를 트위터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뭐 탈중앙화, 이런 사용자들에 대한 권한 위임 이 부분을 좀 포장을 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제 거기에 VC들이 초기에 코인에 투자했던 VC들의 수익을 좀 극대화하고 그 VC들의 권한이 여전히 강한 이 구조, 그러니까 사용자 중심이지 않은 구조인데 겉으로만 이렇게 좀 인테리어를 포장되어 한다. 있다. 이런 부분의 비판이 좀 있었고요. VC라는 네. 게 벤처 캐피탈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제 뭐 모험 자본. 네. 초기에 그 빅테크들이 태동할 때 어쨌든 이 위험을 감수하고 나중에 돈 벌면 크게 부자 돼야지 해서 들어가는 초기 자본, 보통 네. 벤처 캐피탈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미국의 벤처 캐피탈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지금 웹3 관련 스타트업들이거든요. 지금 뭐 유니콘들이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습니다. 좀 다양한 분야에서 유니콘들이 쏟아지고 있고 그 투자 규모도 뭐 조 단위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창업이 됐고 최근에는 이제 좀 기존에 우리가 이제 웹 2.0이라고 계열로 분류할 수 있는 기존의 IT 기업들이 또 이제 좀 변화와 좀 차세대 성장을 위해서 웹3를 좀 주목하는 사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웹 3.0이라는 게 실체가 없다. 그냥 네. 이거 벤처 캐피탈들이 새로운 컨셉 만들어서 돈 벌려고 하는 거다, 이런 주장이 있다는 건데 네. 우리 청취자 중에도 비슷한 생각 있는 분이 계시네요. 젤다 공구님, 제가 제다인 줄 알았어요. 예전에는 젤다 공구님이 그 웹 2.0에서 부분 업데이트한 건데 그 있어 보이려고 3.0이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자본이 들어가고 세계적인 빅테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네. 이게 하나의 테마를 형성한다는 점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웹 3.0 나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혔네요. 뭐 본인들의 비즈니스로 투자하겠다 밝힌 건 아니고요. 이제 웹 3.0 관련한 스타트업 중에 굉장히 유명한 컨센시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과 함께 좀 대표적인 암호화폐죠. 이더리움을 네. 사용자들이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좀 4억 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할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주요한 투자사 중 하나로 참여를 했고요. 상징적으로 그동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암호화폐 관련한 기업에 이렇게 투자한 사례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이번에 어쨌든 굉장히 상징적인 기업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공개적으로 좀 참여를 했다는 부분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좀 웹 3.0에 일정 부분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을 좀 불러일으켰고요. 그 이외에도 뭐 사실 뭐 미국에서 이제 뭐 페이스북도 대표적인 웹 2.0 기업인데 네. 이제 그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에서도 그 웹 3.0이라는 그 키워드 아래서 좀 다양한 실험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 시도들을 좀 하고 있고요. 트위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웹 3.0의 친화적인 대표적인 웹 2.0 서비스 기업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탈중앙화된 형태의 SNS도 실험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직접 이렇게 좀 사용자들이 쓸 수 있는 뭐 비트코인 지갑이라든지 어떤 비트코인 채굴에도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진입 장벽을 낮춰줄 수 있는 서비스들을 직접 개발을 하고 있어서 좀 웹 2.0 계열 업체들 중에서는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업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긴장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웹 2.0 시대가 열렸을 때 네. 국내에서 싸이월드 같은 회사들이 네. 사실 페이스북보다 훨씬 더 먼저 도토리도 만들고 뭐 NFT가 별겁니까? 네. 그리고 아바타한테 옷도 입히고 장판도 깔고 하다가 모바일 세상으로 진입하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뭐 지금 다시 서비스 재개를 앞두고 있다 이런 얘기 합니다만 국내 기업들은 이 3.0의 시대가 열리는데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기존의 웹 2.0 계열의 IT 업체가 웹 3.0에 대한 관심만 놓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실리콘밸리보다는 한국 기업들이 훨씬 더 공격적입니다. 아, 빨라요. 네, 이제 뭐 저희가 뭐 계속 저도 그 P2E 게임을 이제 기존의 유력 게임 업체들이 과감하게 배팅하고 있다는 말씀은 제가 몇 번 드렸었고요. 아까도 잠깐 네. 말씀 나눴어요. 그 게임하면서 돈 버는 P2E.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웹 3.0을 향한 행보로 좀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좀 며칠 전에 뉴스가 좀 화제가 됐는데 SK 스퀘어라고 이제 SK 그룹의 어떤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는 이제 여기에서 코인 발행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굴지의 어떻게 보면 재벌 대기업이잖아요. 글로벌하게 제가 봤을 때는 SK 정도의 이미 구축되어 있던 오래된 기업이 자체적으로 암호화폐를 발행을 해서 좀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시도하는 사례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최초일 것 같고요. 이게 이제 SK가 뭐 통신기업, 뭐 SK텔레콤으로 유명해서 통신회사로 또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제 메타버스부터 이커머스의 뭐 OTT까지 거의 안 하는 서비스가 없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 시장에서 이제 SK가 주류는 아니에요. 메이저 뭐 페이스북에서도 글로벌 기업들이 있고요. 또 국내에는 또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빅테크 기업들이 좀 이런 서비스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SK 같은 경우에 이 암호화폐를 활용해서 한번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카드로 좀 써보려고 하는 어떤 승부수로 이 웹3라는 개념을 좀 던지지 않았을까. 회사 차원에서 물론 웹3라는 말을 쓰고 있지는 않은데요. 네. 일단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공격적으로 투입하겠다. 이 부분은 뭐 거의 CEO 라인들에서 이미 지금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 삼성, LG도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다고요?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관련 계열사가 2개나 돼요. 이제 관계사가 2개나 되고 또 이제 지금 남궁훈 대표가 이제 새로 취임을 했는데요. 이제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이제 메타버스를 내걸었죠. 그러면서 이제 기존 카카오 서비스에 어떤 그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를 활용한 서비스들이 좀 늘어나갈 것으로 한 관측들이 많고 이미 이제 웹툰을 좀 NFT로 적용을 해서 좀 판매를 했던 시도들이 좀 있어서 향후에 좀 카카오가 하는 메타버스에 좀 이 블록체인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이 부분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황 기자님, 우리가요. 뭐 옛날 얘기기는 네. 한데 예전에 한 30년 전에 네. 그때 20, 30년 전에 생각해 보면 야, 삼성이 홈페이지를 만들었대. 네. 이게 산업면 그 일면 톱으로 혹은 그 경제지에서 일면 톱으로 네. 나오던 이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웹 3.0이라는 게 일반화됐을 때 네. 우리 사는 데는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요?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제가 좀 뭐 몇 가지 사례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그 서비스의 운영과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좀 반영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좀 구조적으로 좀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거기에 또 그 서비스가 성장하는 거에 얻어진 성과들에 대해서 좀 수익도 같이 좀 나눠 가질 수 있는 구조적인 또 인프라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빅테크 기업의 문제가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좀 조금 속된 말로 날로 먹는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데이터를 제공하는 만큼 사용자가 거기에 따르는 보상을 제대로 많이 못 받고 있다. 이런 논의들이 있는데 그 웹 3.0 환경 안에서 좀 사용자가 그 서비스의 성장에 기여한 만큼 일정 부분의 성과를 또 투명하게
구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좀 인프라가 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좀 이쪽을 옹호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웹3가 또 더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데이터 주권 관련해서는 정부도 사실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것도 새 정부에서 또 어떤 결론을 낼지 저희가 한번 면밀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투데이의 황치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유튜브로 항상 들어와 주시는 분이죠. 팀 문도님 너무 어렵습니까? 제가 내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내용이 좀 어려운데 그냥 웹의 단계가 좀 올라간다. 사이버 세상에 우리가 발을 현실에 하나 사이버에 하나 한쪽씩 발을 담그다가 이제 3.0 시대가 되면 우리가 그냥 사이버로 이사 간다. 이런 시대가 열릴지도 모른다고 해요. 그때 이용되는 기술들이 블록체인, NFT 같은 것들인데 정말로 우리 옛날에 버스 탈 때 토큰 내듯이 NFT 가지고 그 안에서 이런저런 경제 생활을 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재미 삼아서 하는 작은 서비스에 불과하지만요. 앞으로는 좀 달라질 것 같다. 황 기자님도 이런 입장인데 저희가 그때그때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그 NFT가 그런데 제페토 같은 그런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해요. 우리 미술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말씀 계속 드렸는데 NFT를 통해서 거래되는 미술 작품도 늘어나고요. 가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술계의 불고에는 NFT 바람, 요거 오늘 널 위한 문화예술의 이정우 에디터와 함께 공부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못다한 얘기를 조금 마무리를 해봐야겠어요. 앤디 워홀의 작품 샷 세이지 블루 마릴린 먼로가 여러 명 한 화면에 등장하는 그 그림이 크리스티 경매에서 시작가가 2,400억 원이었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런 분위기로 낙찰이 된다면 역대 미술품 가격 2등일 거다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앤디 워홀의 이 작품이요. 이거 왜 이렇게 유명한 거예요? 앤디 워홀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앤디 워홀 하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것이 팝아트의 대가다라는 것일 텐데요. 사실 앤디 워홀이 뭐 팝아트를 만든 사람이라든지 창시자 느낌은 아니고 오히려 앤디 워홀이 미술시장에서 갖는 영향력의 가장 큰 이유는 예술시장의 새로운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 큽니다. 앤디 워홀이 한창 활동하던 당시에 미술계에 좀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순수 미술은 굉장히 고고하고 대단한 예술이고 반면에 상업예술 같은 것들은 저렴하고 좀 저급한 것이다라는 인식이었는데요. 이 앤디 워홀이 이런 사고방식을 좀 작품으로서 깼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술관 안에 당시 TV 광고에 주로 등장하던 제품이라든지 혹은 TV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연예인의 초상화를 건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렇게 순수미술의 영역에 대중예술을 끌고 들어왔던 거죠. 일종의 선구자라는 얘기인데 앤디 워홀만의 특징이 몇 가지 있다면서요? 네, 앤디 워홀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 정말 많은 돈을 벌었던 예술가인데요. 보통 안 그렇죠. 네, 이런 경우는 사실 드물죠. 그런데 앤디 워홀이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가 마케팅에 굉장히 능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작품이 형성되는 요인 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마케팅인데요. 오늘날에 아무리 좀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이 마케팅에 받쳐주지 않고서는 비싼 가격대를 좀 형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앤디 워홀은 이 마케팅을 굉장히 잘 활용을 했어요. 어떤 마케팅을 활용했냐면 지금은 조금 식상하지만 당시에는 신선했던 신비주의 마케팅이었는데요. 앤디 워홀이 사람들 앞에서 좀처럼 자기 의견을 좀 말하지 않고 현대미술이라는 게 난해하다 보니까 좀 뭐 기자라든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앤디 워홀한테 이 작품 왜 만드셨어요? 이런 질문을 많이 했는데 그럴 때마다 왜 맞는 것 같냐라고 오히려 역질문을 하면서 기자가 답변을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고 답변을 좀 피하는 식으로 네, 이렇게 신박한데요. 했죠. 반사 이렇게 질문했을 때. 네, 그런 느낌이었죠. 근데 이러면 이럴수록 앤디 워홀에 대한 호기심이 증폭하면서 또 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가격도 높아지고 하는 식으로 작품 가격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앤디 워홀 작품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게 작품이라는 게 보통 보면 희소성 그리고 진품이라는 확신 이런 것들이 가격을 올리는데
작품 수가 되게 많잖아요. 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이것도 궁금해요. 앤디 워홀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작업실을 팩토리라고 불렀었어요. 공장이다. 네, 그래서 많은 조수들을 두면서 본인은 작업에 대한 지시 정도만 하고 어느 이 작품을 어떤 컬러로 할 것인지에 대한 지시를 내려서 조수들이 페인팅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많이 해왔는데 그렇게 좀 공장식으로 예술 작품을 찍어내다 보니까 작품을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었죠. 공장식 운영. 우리나라에서도 조영남 씨가 화가인데 내가 조수를 뒀다 해서 이거 가지고 굉장히 긴 소송이 진행이 네. 되기도 했었잖아요. 결국은 이제 현장으로 돌아오실 수가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이런 문화가 있었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앤디 워홀의 작품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를 할 텐데 김환기 작가 작품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 이정우 에디터님이 그림이 김환기 화백의 작품 같은 건 뭐 수억 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그런 작품들은 다양한 버전으로 소장을 하실 수가 있다. 네. 그런데 NFT로 제작된 작품이 있어서 굉장히 고가의 거래가 된 적이 있다. 여기까지 발문을 해주시고 가셨거든요. 네. 이 김환기 작가의 작품 3점이 7억 원에 팔렸다? 맞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지난 26일에 전해진 소식이고요. 김환기 작가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우주라는 작품이 NFT 아트로 만들어져서 경매에서 총 7억 원대에 낙찰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김환기 작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유명하죠. 한국 추상미술의 거장으로 불리는 인물인데요. 보통 NFT 아트가 아닌 오리지널 작품의 경우에는 100억 원대까지도 호가되는 작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NFT 작품으로 제작이 돼서 7억 3천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되었고요. NFT 작품이다 하면 말하자면 디지털 파일을 샀다는 거잖아요. 네. 7억 원대. 네. 이게 사실 그 일반인 입장에서는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데 NFT라는 거 들어도 잘 모르겠다. 특히 미술 작품을 이게 어떤 개념이에요? 이 NFT라는 것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인데 이 디지털 이미지를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무제한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캡처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무제한으로 복제 가능한 디지털 파일에서 원본이 무엇인지를 인증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NFT에는 소유권이라든지 이 작품이 어떻게 거래가 되었는지 거래 이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기록할 수가 있어서요. 미술 시장에서 최근에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김환기 작가의 작품 우주 이거 아마 이름은 한 번씩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네. 어떤 작품인지 짧게 소개를 좀 해볼까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김환기 작가 작품 중에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작업인데요. 김환기 작가의 기량이 최고조에 달했다라고 평가받는 말년에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가로 2.5m에 세로 2.5m 굉장히 큰 사이즈의 작업인데 이 큰 사이즈에서 나오는 아우라가 대단하다고 평가를 받고 자연의 서정 그리고 광대한 우주적 공간의 신비로움을 느끼게 하는 대작이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크리스티 경매에서 하나 약 132억 원대에 낙찰된 와. 적이 있는데요. 네. 이 금액이 한국 미술품 사상 처음으로 100억 원대를 넘긴 역대 최고가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앞서 말씀드린 NFT 그 디지털 파일을 7억 원 주고 산다고요? 요거 납득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미술계에서는 본품이라면 원래의 작품이라면 캔버스에 있는 그건 작품 하나에 130억 원대였다. 그런데 NFT는 7억 원대다. 세 네. 점에 미술계에서 보는 눈은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흔히 예술 시장에서 작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NFT 시장에서도 아트 작품을 구매할 거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예술 시장과 NFT 시장의 구매자는 굉장히 특성이 다르다고 해요. 소비자가 다르군요. 네, 기존의 미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술에 관심이 있는 좀 부를 축적한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NFT 시장 같은 경우에는 IT라든지 테크 쪽에 종사하시는 미술과는 조금은 관련이 없는 기술 분야의 업계 종사자분들이 많이 구매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매자의 특성이 다르다는 것은 네. 곧 미술 시장에서 통하던 판매 공식이 NFT 시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그렇군요. 그런데 어느 업계에 계신 분들이 구매를 했느냐 이게 확인이 돼요? 이것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요소로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워낙에 주목을 받는 작품이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네. 어떤 분에게 그 소유권이 돌아갔는지 좀 알 수 있다는 얘기인데 NFT 작품 어떤 그림들이 인기가 많습니까? 아무래도 NFT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미술시장 작품들과는 다르게 좀 사람들이 가지고 놀 만한 재미거리, 좀 이야기거리가 많은 작품들이 주로 거래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일례로 작품의 스토리가 좀 명확한 작품들이 많이 거래가 됩니다.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아마 접하셨을 것 같아요. 비플이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네. 기존 전통 미술 시장에서는 무명 작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NFT 작품을 팔아서 785억 원의 네? 수익을 올렸습니다. 785억 원을 NFT 작품을 팔아서 벌었다고요? 네. 이 금액은 사실 뭐 정말 대단한 금액이죠. 785억 원이라는 게. 근데 NFT 작품 판매가 중에서도 최고가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현존 작가 중에서도 살아있는 작가 중에서도 작품 경매가 중에서는 3위를 차지한 금액입니다. 네, 정말 높은 금액인데 이 작품의 이야기거리가 어떤 게 있냐면 네. 5,000일 동안 매일매일 비플이라는 작가가 이미지를 모아서요. 하나의 사진으로 합쳤습니다. 그리고 5천일 동안. 네, 각각의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가 5,000장의 사진에 담겨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5,000장의 사진 속에 담겨 있는 이미지를 찾아가는 과정도 사실 이야기거리고 놀 수 있는 요소들이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인기를 많이 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NFT 같은 경우에도 판화 작품들처럼 에디션이 있는데요. 이번 김환기 작가의 작품 같은 경우도 우주라는 작품을 3개까지 에디션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NFT 작품의 에디션 버전 같은 경우에는 재밌게도 판화 작품들과 비슷하게 앞번호일수록 또 인기가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앞번호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이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재미 요소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래요. 재밌네요. 디지털 파일이라는 거는 결국은 무한 복제가 가능하고 일련 번호 순서 그렇게 의미 없을 것 같기도 네. 한데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NFT 작품 시장 전망은 어떤가요? NFT 작품 시장 같은 경우에 물론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염려의 목소리가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시장이 좀 폐쇄적이다 보니까요. 작품의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세력이 동원된다든지 작가가 전자지갑을 본인이 여러 개를 만들어서 본인의 작품 가격을 올린다든지 그래서 좀 파는 사람만 있고 사는 사람은 없는 시장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 작품을 산다고 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많지가 않아요. 전자지갑 안에 넣어두는 정도이다 보니까 추후에 메타버스 공간에 미술관이 생겨서 뭐 임대 수익을 낸다든지 하는 게 아니면 아직까지는 조금 더 발전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시선이 많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 함께 지켜볼게요. 지금까지 널 위한 문화예술의 이정우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올게요. 발전.